자원봉사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게 될 자유기업원 박혜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조연설은 유일호 안민정책포럼 이사장님께서 진행하실 예정이고요. 발표자에는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 황승혁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토론은 강평기 한국선진화포럼 상임이사, 김기창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김범철 한국환경정책협의회의 대표, 유일기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부원장, 이문우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조성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사무총장, 조영기 한반도 선진화재단 사무총장, 그리고 최승로 자유기업원 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행사 진행은 이제부터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제사회연구원의 권남훈 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국가전략 싱크탱크 대토론회라는 엄청난 제목을 가지고 있는 행사에 걸맞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번 우리가 보는 총선의 의미와 어젠다 그리고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정말 중차대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예, 제가 뭐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바로 시작을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조연설을 부탁드리게 되겠는데요. 이 기조연설자는 따로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로 많은 그 역할을 그동안 해오시고 뭐 정치, 경제 뭐 모든 부분에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원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은 여기에는 이제 안민정책 포럼의 이사장으로서 참석을 해주신 유일호 이사장님께 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 기조연설을 하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조금 망설이게 되는 것은 제 정치적 입장이라는 게 너무나 나쁘게 얘기하면 편향이 돼 있고 분명한 쪽이라서 이거 얘기하면은 한쪽 편을 들게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최대한도로 중립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 의의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총선의 의의라는 게 따로 있겠습니까? 뭐 많은 좋은 얘기들 들어갈 텐데 그러면서도 여기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약간 어찌 보면 정치학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잘 보이시겠지만 편향이 좀 드러나고 생각합니다. 왜 의의에 저런 것만 있느냐? 뭐 약자에 대한 도움 이런 건 왜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가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근시경 같은 선거라는 의의가 진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생각하실 거라고요. 제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시장 경제가 확립이 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세 번째는 제가 한 최소 20년 전부터 이게 법치 확립의 선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아직도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 이걸 과거 현재로만 대립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되어야 이제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가치들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봅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이런 건데요. 시대 정신이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는 선거인가, 그래야 되는 선거인가 하는 생각인데 제가 이제 퀘스천 마크를 뒀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거대 담론적인 시대 정신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들먹이는 게 시대 정신이니까 참 진부하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시대 정신의 변화 같은 게 있다고 보고, 특히 정치적으로는 시대 정신의 변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 이제 주류 세력의 교체라는 것이 또 한 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매번 다음에는 그 여당 쪽으로 보면은 사람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지난 20년간,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이회창의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된 그 이에 이제 크게 정말 국민의힘, 제가 국민의힘 아직 당원입니다. 평당원인데 우리 당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써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그 이회창의 사람들이 친이와 친박으로 세게 갈려가지고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정권을 내놓을 때도 있고 뭐 그다음에 탄핵도 당하고 그랬겠습니다만, 그 주력 세력들이 이제는 드디어 물러나는, 다시 당선돼서 들어오신 분들 많죠. 이건 지금 중진 4선 5선 되는 사람들은 사실 저 세력에 들어있겠지만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어떤 세력화를 해서 우리는 이제 뭐 친이의 적자라든가 친박의 적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뭘 하기에는 이제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보면은 오히려 윤석열, 한동훈 뭐 이런 세대고, 우리 미래의 세력이라고 뭐 하는 이제 뭐 몇몇 그 소위 우리 당의 대권 주자, 여기 뭐 서울시장도 계시고 뭐 원희룡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저 색깔에서 넘어갈 겁니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될 것이고, 그 후에 그 초선 재선들의 그 이제 광범위한 세력군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야당은 역시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게 86 운동권이 결국은 아무리 지금 뭐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의의를 가진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이게 이제 세월 나이가 먹었잖아요. 86 운동권은 다 60대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의 단초가 지난번 2년 전에 대통령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정치학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관찰을 하는 것은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의정사, 적어도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두 사람이 여야의 후보가 나왔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선이 된 선거가 2년 전에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 의의는 알게 모르게 우리 국민들이 이제 기존의 정치꾼들 가지고는 조금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미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고, 이번 총선이 그것의 어떤 완성을 향해 가는,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그 두 가지 네모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뭐 거꾸로 했네요.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의외로 초선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딴 나라하고 비교하면 뭐 무지무지하게 높은 거고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저 16대 총선이 초선의 비율이 제일 낮았다고 하는 총선입니다. 그래도 4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18대 국회의원 처음 됐습니다. 그것도 기기는 21대는 무려 52%가 초선이, 반 이상이 초선이고, 게다가 뭐 그 전에 뭐 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까지 치면은, 제 기억으로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이 21대에 다시 들어왔죠. 장제원 의원이 20대에 들어왔나요? 20대에 들어왔구나. 한 번 쉬고 다시 들어온 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권영세 의원 같은 사람은 두 번 쉬고 21대에 다시 또 그런 사람까지 하면은 소위 말하는 물갈이라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큰 겁니다. 반 이상이 그냥 항상 바뀌는 겁니다. 왜? 이게 자꾸 뒤로 가네. 이게 죄송합니다. 왜? 마음에 안 드니까 국민들이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기 언론인들도 계시지만 항상 얘기하지요. 이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 논리적으로 보면 괴상한 얘기 아닙니까? 매번 저렇게 반씩 바꿨는데 더 나빴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보다. 21대보다 20대가 더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20대보다 19대가 더 좋았다는 얘기죠. 지금이 최악의 국회니까. 그렇게 바꿨는데도 뭐가 잘못됐을까? 잘못 바꿨거나 국민들이 잘못 뽑았거나
아니면 훌륭한 사람들을 잘 공천하고 잘 뽑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질을 하고 뭐 그 셋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다 합한 거거나. 뭔가 구조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야말로 이제 그런 게 좀 바뀔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공천 눈치를 덜 봐도 되는 거다. 만약에 이게 정착이 된다면 저는 이거는 상당히 그 이른바 세력 교체에 굉장히 큰 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국민의힘을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 하여튼 공천이 제일 큰 문제, 우리 정당 구조의 정치 구조를 왜곡시키는 큰 요인 중에 하나다. 특히 물갈이 제일 마음에 안 들고 양당이 다 마음에 안 들고 좀 그나마 덜 거지 같은 놈들을 뽑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데서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는 공천에 있다고 저는 공천 구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꾸 거꾸로요. 죄송합니다. 이게. 선택의 기준을 하라고 그랬는데, 선택의 기준이야. 여기다 좋은 얘기 더 많이 붙일 수가 있지요. 저는 이게 뭐 이 모든 것 중에 제일 여러 개를 가진 사람 뽑아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제 잘 안 됐고 제가 21대 문제 법안 이게 happen to be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데 이런 류의 법안이 그야말로 다수의 힘이라는 또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다수결로 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 정치학하신 분들이나 경제학이나 뭐 사회학에서도 그 다수결이 맞느냐 하는 그 이론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다수결의 힘으로 저런 것들이 그냥 이런 식의 정치 구성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런 법은 좀 심하지. 특히 방송 3법 같은 거 우리가 야당이 야당이 됐지만 시기에 개정안을 내면 안 된다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곧 총선인데 내가 지금 튀어나오게 했다가 모난돌이 정을 맞으면 난 내 뜻을 펴보기 전에 공천을 못 받고 국회의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당론이니까 따라야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제가 예로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어떤 제 희망도 좀 섞여 이런 일들이 이 법안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류의 국회의 그 모습이 안 보였으면 하는 그게 이번 총선에서 의의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저는 이렇게 본다는 얘기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다분히 매우 이건 경제 과제니까 제가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것들 꼭 돼야겠다는 뜻으로 추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맨 마지막에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제 입장입니다만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조연설이 참 10분 내에 하라 그래서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10분 됐나요? 네. 그러면 시간이 된 것 같고 오늘 좋은 토론자들이 많으시고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토론자들이 아주 심도 있는 좋은 토론에서 저한테도 한 수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이 서두를 열어주시는 큰 틀을 잡아주시는 말씀을 해주신 유일호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 포럼의 회장을 맡고 계시고 동국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이신 박명호 교수님이 22대 총선의 의미와 의제 그리고 선택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나 개인 의견이고 안민 포럼과는 저는 무관함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로부터 치면 D-29, 이제 29일 후에 투표를 하시게 될 겁니다. 어제 양당의 대표들이 상대를 향해서 심판, 청산 등을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은 좀 사그러들었고 앞서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 사진 한 분이 빠져 있습니다. 제3지대에 넘어갔네요. 제3지대에 한 분이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걸 보낼 시점에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은 상황이었어 가지고 굳이 업데이트를 한다면 조국 혁신당 후보가 이낙연 대표 사진 밑에 있어야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총선을 29일 앞둔 오늘 현재 쟁점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고점이냐, 지금이. 반대로 물으면 민주당 지지율이 최저점이냐라고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민주당 지지율은 최저점 부근인 것 같고 국민의힘은 최고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럼 한쪽은 내려갈 일만 남았을 거고 한쪽은 올라갈 일만 남았을 가능성이 높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최고점을 넘어서 더 새로운 기록을 갱신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오늘 사진에 빠진 이른바 조국 혁신당이 의도치 않게 아무도 계획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 민주당 지지율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각성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심판이냐 청산이냐 하는 거는 그들 사이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대를 악마로 규정을 해야 자기가 그만큼 좀 도드라질 수 있고 그나마 좀 나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유일호 이사장님 언급대로 그나마 좀 나은 사람, 그나마 좀 덜 뭐한 사람을 찾는 식의 선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천까지가 1라운드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주 22일이 아마 후보 등록이 될 거고 28일부터인가가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부터라고 사실상 시작했다고 봐도 큰 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2라운드로 이제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공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총선거는 공천에서 승부가 한 50% 난다라는 거죠. 그 기저 효과가 상당히 지속이 된다라는 거고 그 벗어나기가 또는 바뀌어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공천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평가가 대다수죠. 자멸공천, 자폭공천이라는 말을 사용을 할 정도고 그럼 국민의힘이 잘한 공천이냐? 민주당보다는 잘했지만 그 공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잘했다 잘못했다가 차이가 거의 없어요. 민주당이 잘했다보다 잘못했다가 2배 이상 많거나 거의 1.5배 이상 많아서 이쪽이 좀 잘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뭐 굳이 잘한 건 없는데 저쪽이 하도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로 청산과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악마화하는 것은 그래야 자기들이 그나마 부각될 수 있고 그래야 나를 선택하라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청산과 심판은 그들의 논리일 수 있지만 과연 우리의 그 주장과 우리의 그 문제와 우리의 그 논제가 되어야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29일 후에 우리 중에 대다수는 뭐 10명 유권자 중에 8, 9명은 두 당 중에 하나를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믿는 건 그거거든요. 그게 오히려 그들이 믿는 유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그들의 생각인데 우리도 과연 그들과 같이 함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총선 의제는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논의보다는 상대가 뭘 잘못했고 쟤들은 이런 과거를 갖고 있다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2라운드부터 공약이 나오고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겠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거를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고 정당을 선택할까.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건 정치의 역할이고
그 정치의 역할이 어떻게 수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29일 후에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짧게는 4년, 길게는 5년, 더 길게는 100년의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정말 진지한 선택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과제를 갖고 어떤 문제들을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기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하는 건데요. 하나는 양극화 극복입니다. 아주 전형적이고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닐 건데 이게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 엘리트들 간의 정치적 양극화가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서적 양극화로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정파를 달리하는 지지 정당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는 밥도 같이 안 먹고 결혼도 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스갯소리처럼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정치 엘리트들의 이념적 양극화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정서적으로도 양극화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반쪽씩밖에 살 수 없는 거고, 그럼 아예 전부 독립해가지고 각자 알아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냐라는 게 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사회 경제적 양극화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미 그건 갈 때까지 간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고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가운데 부분, 특히 양당 패권 진영 정치 극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양당 모두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굳이 따진다면 이번에 선거제도와 관련된 부분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의 등장도 이 기형적 제도의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걸 교묘하게 아주 잘 포장한 거예요. 굳이 따진다면. 조국 혁신당의 이름으로 지역구에 나갈 후보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조국 대표조차도 비례대표로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비례대표 전문 정당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정당이거든요. 구조적으로 생리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국민의힘이 국민의 미래 만들어서 하는 건 잘하고 있는 거냐? 이쪽은 아예 생각이 없거든.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가 연동형 제도라고 하는 거를 4년 전, 5년 전에 논의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그거는 사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서 우리 유일호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이 50% 가까이 되지만 29일 후에 우리가 투표하는 두 사람 중에 한 표는 사표가 됩니다. 이러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시각에서 이 문제가 시작됐던 거고 그 대안으로 연동형이라는 제도가 하나의 대안으로 이제 논의가 됐던 것인데 거기에 준자가 붙었고 이번엔 위성정당 앞에도 준자가 붙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비례대표도 하나 줄였어요. 선거구 획정이 안 될 때 가장 아픈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아마 비례 한한석을 줄일 거다라는 예상이었거든요. 그럼 비례 한석 줄이잖아요. 지역구 늘리고. 또 지금 비례되는 것도 보면 과연 이런 사람들이 비례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는 거예요. 46석밖에 되지도 않는 데다가. 그럼 그 비례도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 정치개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한쪽은 너무 많이 해왔어요. 그게 바로 민주당인데 7번의 이재명 대표의 약속이 있었지만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고 그리고 기형적 제도의 산물이 조국 혁신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전부 비례대표 전문 정당만 양산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결국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주제가 될 리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관심도 없고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 그럼 우리 공동체는 그만큼 어려움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가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고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니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른바 3대 개혁도 마찬가지인 거고 전부 이해관계가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이걸 전부 용광로처럼 녹여서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규범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그게 정치 제도인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다라고 하는 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말씀 못 드린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2032년 개헌을 목표로 지금부터 중장기 로드맵을 채워야 됩니다. 왜 2032년이냐? 2032년이 되면 대통령 임기하고 국회의원 임기하고 한 달 차이가 납니다. 선출이 아마 한 달 정도 차이가 3월 9일 날 대선을 하게 되고 4월 한 10며칠 요 언저리에 총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사이에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는 선거를 해야 돼요. 이때가 양쪽의 임기를 조정해서 맞추거나
또는 어떻게 하든 어느 쪽으로든 간에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겁니다. 이런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미 지나쳐 왔죠. 아마 그때 가서도 저는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인들을 계속 뽑는 한에 있어서는. 그래서 2032년을 목표로 중장기 정치개혁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과연 이번에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세 가지 기준을 저는 순서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공공성을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쪽은 전부 생계형 정치인들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밥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받고 당선되는 게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럼 다른 한쪽은 낫냐? 한쪽은 전부 샐러리맨들이야. 그냥 누가 힘이 센 거고 누가 주리인 거에만 따라다니는 게 주 목적이고 굳이 내가 어려운 거, 굳이 내가 복잡한 거, 굳이 내가 흙 묻혀야 되는 거, 굳이 내가 피 묻혀야 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지금만 모면하면 돼요. 그 샐러리맨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물론 안중근 의사 같은 애국지사만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적어도 자기 공익, 이 사익과 공익이 충돌했을 때 공익을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대통령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졌지만 여사 문제 생겼을 때 이게 결국 대통령으로서의 공공스러운 일과 가족과 또는 집안의 문제의 이익과 어떤 것이 우선될 수 있느냐. 이게 충돌했을 때 어떤 걸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도 적어도 나란 일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적어도 공공의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두 개가 충돌했을 때 이게 충돌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이든 뭐 지연이든 학연이든 그 어떤 것으로든 이때 어떤 것을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냐. 따라서 우리가 정당이든 후보든 적어도 공공성을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우선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의제를 가진 사람입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뭘 왜 하느냐를 설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은 그거를 어떻게 측면에서 좀 더 포커스를 둔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지금 앞으로 우리가 뭘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설명하고 제시하고 또 거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당이 경쟁하는 선거가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저 상대가 나쁜 놈이고 나는 걔보다는 좀 낫다라는 거 이외에 내세울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제 제기를 넘어서 문제 해결에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회는 그냥 문제만 제기하면 돼요. 그것조차도 잘했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수가 국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세미나라든가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 20년 전에 처음 가보고 그 추억을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는데 정작 모든 세미나나 이런 데 가보면 국회의원들은 축사만 하고 전부 다음 행사에 가서 이벤트 뛰러 가듯이 축사하러 행사 갑니다. 정작 그 자리에 앉아서 들어야 될 사람들은 끝까지 듣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아무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작 그걸 듣고 그 선택이 무엇이든 간에 그걸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다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 맨날 문제 제기만 하고 마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항상 공자님 말씀이죠. 해결돼야 되고 잘 돼야 된다. 끝. 이런 우리 공동체는 뭐가 되겠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이외에도 아마 수많은 기준이 존재하겠지만 29일 후에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5년, 10년 후 그리고 우리 자손들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좋은 선택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박명호 교수님 발표였고요. 그 편가르기와 그 양극화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제도 설계의 필요성 그리고 그 제도 설계에 나서기 위한 국회의원들을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를 해주실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이자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이신 황승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4.10 총선의 의미와 선택 기준, 사회학 전문가로서 또 다른 퍼스펙티브를 제공해 주시자 생각이 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황승현입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준비하다가 우리가 뭘 지켜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건국정신이고 헌법정신이죠. 이 우리나라 헌법들, 전문들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유인권, 법치시장,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통일전략, 기회균등, 능력발휘 촉진, 자유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 자손의 안전, 자유행복, 이런 거 지켜나가야 되겠죠. 이거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정당, 이거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아야죠. 오른쪽에 있는 이 위성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79년 전에 출발할 때, 그때 어떤 정신으로 출발했나, 그 결과가 지금 79년 후에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북한의 건국 정신을 따르자 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런 건국정신, 헌법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나 하는 그런 분수령이 되는 그런 선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북한과 한국의 건국정신의 결과, 79년 후의 결과, 바로 이것인데, 이 건국정신의 근간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칼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이고 1848년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개헌한 것입니다. 그 개헌이 바로 4.4.5 개헌입니다. 1954년에. 그런데 그러면은 4.4.5 개헌 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나? 없었습니다. (1948년에) 만들어진 그 헌법에는 대부분의 경제적인 자유와 이런 개념이 없어서 대부분의 산업들은 결국 국유화되고 공유화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언제 바뀌었냐? 바로 4.4.5 개헌 때 만들어졌습니다. 4.4.5 개헌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 끔찍합니다. 칼 막스 공산당 선언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 은행, 교통, 운송수단, 공장 국유화, 이런 것들이 4.4.5 개헌을 통해서 천연자원은 다 국유화한다, 이 삭제하고, 산업이 기간 산업들 전부 국유화한다, 공유한다, 삭제하고, 사형기업을 국유화한다, 커지면 국유화한다, 이것도 삭제하고, 자, 이런 자유시장 경제라는 이승만 대통령, 자유경제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들, 그 생각들이 다음 멘트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공산제도는 토지를 인민에게 분배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빼앗아서 정부가 대주주가 되고 농민들은 다 소작인이 되어 정부에게 바치기만 할 뿐 전에는 부호의 노예였던 것이 지금은 정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라고 한 이 말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또 현금, 지금 우리나라의 자본은 대부분 토지에 있나니 지주들이 다 토지는 내어놓고 그 가격을 받아서 자본을 만들어야 공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주들로 하여금 상당한 자본을 얻게 하는 것이 기묘한 문제이니 많은 연구로 해결책이 생기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뭐 김성수 이런 분들 대주주 설득을 하셔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토지를 내놓도록 거기에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산업자본을 만들어서 산업화가 시작됐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6.25 거치면서 그 채권이 전시 인플레로 다 녹아 없어진 그런 안타까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자유시장 경제를 시작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자, 거기에 따르는 그 헌법정신, 건국정신에 따르는 그런 후보들을 택해야 된다. 그 후보들 택할 때 기준이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선택하는 후보는 어떤 입장에 서 있나? 개인 지향, 공동체 지향, 자유 지향, 평등 지향, 시장 주도, 국가 주도, 책임과 의무, 복지와 권리, 친기업, 친노동. 친기업, 친노동 하면 그럼 근로자 대변은 누가 하냐?
기업이 있으면 노동자도 있는데 노동자가 있다고 해서 기업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까? 상속세 폐지, 상속세 강화. 부의 대물림이냐? 상속세 강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상속세 높은데 비교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상속세 높은데 상속세를 더 강화하자. 이번에 어떤 정당이 이런 정책을 내어놨습니다. 이런 걸 내어놨는데 1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90%를 다 상속세를 회수하겠다. 이런 법안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번에 선거 참여한 어떤 정당입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냐 마냐 이 문제입니다. 저것은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그 정신입니다. 또 하나, 미국과 함께하자, 중국과 함께하자. 자, 이 대비적으로 전부 다 개인 지향이냐 공동체 지향이냐, 미국과 함께하자, 중국과 함께하자. 자, 어떤 정당을 선택하고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되냐. 우리는 미국과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는 중국과 친하게 지냅시다. 선택하면 됩니다. 일본을 닮은 사회, 중국을 닮은, 우리가 일본 미워합니다. 중국도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일본과 비슷한 사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중국과 비슷한 사회가 될 것인가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본 싫고 우리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중국과 닮은 사회 되자 이렇게 선택을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우리가 대다수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가면 되죠. 그렇게 선택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미국과 일본과 한패가 돼야 된다. 아니면 중국과 북한과 한패가 돼야 된다. 이것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미국, 일본 싫고 중국과 북한과 우리 한패 돼가지고 그들과 같이 함께 이 세상을 개척해 나가자. 그렇게 선택하면 하는 거죠. 희생에 따르는 이기는 전쟁, 희생 없는 양보하는 평화. 둘 중에 뭘 택할 건가? 예전에 야당 대표가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입니다. 이기는 전쟁, 더러운 평화 중에서 뭐가 좋으냐? 중앙선관위에서 그런 질문 안 된다. 왜 안 되냐? 선거에 관련된 질문도 아니다. 하는 얘기가 혹시 다른 선거 문항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기는 전쟁, 희생 없는 더러운 평화,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답이 뭐였냐면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 전쟁을 택한다. 2. 평화를 택한다. 3. 모르겠다. 답이 뭐가 나왔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중앙선관위입니다. 제가 이런 것도 물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남북한이 하나로 통일되는 게 좋다. 빼라는 겁니다. 왜? 다른 문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남북한 하나로 통일되는 게 좋다. 1번 찬성, 2번 반대. 답이 뭐가 나왔겠습니까? 돈도 많이 들여서 한 전국조사인데. 자, 이 중에서 어떤 입장에 서 있나 하는 그런 후보, 그런 정당을 택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게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100년을 좌우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부강한 나라, 이게 다 우리 목표 아니겠습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 어디 나온 게 아니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일 밑에 거 빼고.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국가 생존 방법.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제 이론입니다. 거창하지만 자, 국가의 생존 방법, 생산, 교환, 구걸, 약탈 이런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국가가. 생산, 교환 이런 거 하는 나라들과 구걸, 약탈하는 나라들. 옛날에 몽골 제국이 굉장히 가장 큰 땅덩이를 차지하고 살았었죠. 그 말로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구걸, 약탈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속되지 못한다. 그런 나라가 바이킹 제국도 그런 거죠. 또 하나가 국가의 경쟁력. 자, 우리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그렇게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가자는 그런 정당을 뽑아야 되는데, 자, 국가의 경쟁력 뭐가 있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첫째 생산에서 경쟁력. 우리나라 예전에 생산에 경쟁력 있었죠. 조선, 반도체, 철강 이런 데 있었죠. 근데 조선, 철강, 반도체 전부 다 뭐가 근간이냐면 전기입니다. 값싸고 질 좋은 전기. 원전 없애는 바람에 그 세 가지 경쟁력을 다 잃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조선이 이제 우리를 따라잡고 있는데, 중국의 후판, 그러니까 조선 만들 때 하는 철판, 그게 퀄리티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 좋지 않냐? 전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전기가 안 좋으니까 그 철판이 고르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그런 후판, 이런 게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그래서 조선의 경쟁력을 가졌다. 그런데 전기가 불안하면 그 후판이 좋은 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스톱시키고 나니까, 그래서 조선이 중국하고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지금. 생산에서 경쟁력을 점점 잃고 있다. 생산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그런 정책을 내는 그런 정당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 경쟁력이 조세입니다. 세금 낮은 국가로 점점 이주하지 않습니까? 또 교육, 우리가 자녀들 유학 보내라고 미국 보내고 유럽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또 여행, 신혼여행들 다 동남아 가지 않습니까? 국적에 대한 경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BTS니 뭐 이런 거 통해서 우리가 한국 국적을 가지려고 하고, 또 한국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자,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새로운 계층 분류라고 했는데, 데이비드 굿하트라는 사람이 The Road to Somewhere 이런 책에서 얘기한 건데, 거기 나오는 게 Somewhere, Anywhere에서 S를 붙여가지고 Somewheres, Anywheres. Somewheres는 어느 곳이든 정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 Anywheres는 어디든 살아도 되는 사람. 자,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와서 직업도 가질 수 있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는 사람.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애니메이어즈들은 다 밖으로 나갔죠. 그런데 나갈 수 없는 사람, 외국어도 안 되고 외국 문화도 이해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눌러앉아 살아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어즈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나라를 택할 수 있도록, 또 외국에 있는 많은 애니메이어즈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동남아에서 온, 혹은 방글라데시 이런 쪽에서 온 그런 노동자들하고 경쟁해서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것들로 경쟁하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굿하트라는 사람이 The Road to Somewhere에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트럼프가 왜 8년 전에 당선됐냐, 7년 전에 당선됐냐, 바로 Somewheres, 러스트벨트에 있는, 중부 러스트벨트에 있는 그 Somewheres들, 그 사람들 불안감을 자극했다. 이런 책을 쓰면서 Somewheres, Anywheres를 택했는데, 그 두 단어를 택해가지고 설명했는데, 자, 우리나라가 Somewheres를 키워내는 그런 국가가 될 건가, Anywheres를 키워내는 그런 국가가 될 건가.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정치적, 정서적, 사회적 양극화, 이것이 큰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실험을 했는데, 영국이나 스웨덴에서, 또 하나는 그리스나 스페인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마가렛 대처가 이런 얘기했죠. 그게 평준화 좋다. 하향 평준화 할 건가, 상향 평준화 할 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겨냈죠. 그래서 영국병을 치유했다고 합니다. 스웨덴, 상속세가 많아서 다 떠났습니다. 이케아도 떠나고, 테트라팩도 떠나고, 다 떠났습니다. 상속세를 없앴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자, 반대로. 그러니까 평준화, 상향 평준화, 하향 평준화, 뭘 택할 건가. 그런데 그리스, 스페인도 그런 정책을 썼는데, 결국 영국과 스웨덴이 극복해낸 그 방향, 그 길과 그리스, 스페인이 간 그 길, 결국에는 영국은 안정화 길로 갔고, 평준화했던 그런 그리스나 이런 나라는 국가 파산으로 갔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 아테네 여행을 갔더니 아테네 지하철 타는 곳에 개찰구가 있는데 그 개찰구를 안 쓰는 겁니다. 있는데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것을 LG CNS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다. 입찰을 해서 다 해가지고 만들었다. 개통하기 이틀 전에 청년들이 와서 전부 다 부셨다는 겁니다. 그걸. 돈 없는 사람들 지하철도 타지 말라는 얘기냐 해가지고. 그래서 개통해서 그 다음부터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준화. 영국이 택한 평준화. 그리스가 택한 평준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것을 선택하는 그 날이 이번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